자, 여러분 두 번째 세션은요. 우리 요새 제조 쪽에서 IoT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IoT 쪽에서도 특히 이제 인텔리전트 IoT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IoT와 AI가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PTC 코리아의 이현자 상무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방송에 나오신 지가 지금 꽤 지금 한 몇 개월, 8개월? 9개월 예, 된 것 같아요. 추적을 해보니까 네네. 작년 말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 8개월,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8개월 지났는데 올해 뭐 국내에서 이제 IoT 쪽, 제조 쪽에 IoT 쪽에 뭐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 제조업의 경우에는 네. 그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이 IoT라는 신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네. 기술적인 검증 네. 또는 우리 산업에 맞는 것이 맞는 유지 케이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뭐 테스트 이런 정도로 전개가 되어 왔다라고 하면 네. 올해부터는 그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위주로 해서 DT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아젠다가 네.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의 관점 네. 또는 프로세스의 효율화 관점 그리고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큰 그림을 가지고 고민을 네. 하고 있고 그거를 뭐 로드맵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 이제 뭐 목표와 네. 뭐 우리 DT 과제죠. 과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지를 뭐 주로는 이제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네. 그런 회사를 많이 초빙을 해서 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IoT의 이제 전망을 보더라도 이 IoT라는 것이 시장에서 도입률이 적용률이 한 15%에서 20% 정도가 되면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점을 2019년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2019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도입하는 뭐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좀 많은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저희도 많이 바쁘고 또 활발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IoT 얘기를 할 텐데 네. 여기 제 AR 예. 케이스인데 예. 이건 뭔가요? 네, 갑자기. 저희가 네네. 좀 이번 주에 론칭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PTC가 보유하고 있는 증강현실 솔루션이 있어요. 네. 뷰포리아라고. 네네. 그래서 그걸 국내 이제 대형 이제 유통사 A사와 함께 이 AR 서비스를 지금 론칭을 해서 네.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유통 부문에서는 자, 이거 그러면 이게 홈쇼핑에 적용된 건데요. 네. 그 한마디로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걸로. 이게 뭐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거나 네. 또는 모바일에서 이제 제품을 보고 있을 때 네. 그거를 사이즈가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가구라든지 또는 대형 가전들 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여기 사무실이나 또는 집에서 그걸 이제 배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주변 인테리어하고 잘 어울리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들은 이게 실제로 이게 지금 저 공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반품률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네네. 그래서 그 뭐 증강현실을 가지고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론칭을 해서 제가 고객사하고도 미리 뭐 얘기를 못 하고 나와서 네네. 좀 회사명은 말씀드리기가 네네. 어렵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0개 정도 상품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앞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오늘 이제 머신러닝 얘기할 거니까 네. 머신러닝이 상무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분야에 좀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선 뭐 B2C와 B2B를 당연히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B2C 일상적인 예시를 보면 이미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네. 저희가 이미 접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운 예로서는 뭐 넷플릭스, 저는 거의 매일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일 안 동영상을 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네네네.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오케이. 잠이 들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개인화 추천을 계속 해줘요. 그 안에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그 개인화 추천하는 것이 진짜 마음에 딱딱 듭니까? 어떠세요? 그것이 점점 저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래요? 게 카테고리가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시청하고 있는 그 성격의 그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들을 카테고리를 계속 새롭게 이제 바꾸면서 추천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사한 것들 또는 저하고 같은 그 소비자층이 있겠죠. 청취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들. 사실은 뭐 넷플릭스가 주는 이점은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TV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롱테일이죠. 그러니까 롱테일 그 영화나 이제 프로그램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서 한 80% 이상의 시청이 이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동통신사 이제 스팸 전화나 문자 이제 차단하는 서비스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뭐 워낙 유명한 그 아마존닷컴의 쇼핑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들. 요즘에 뭐 저희 그 이제 딸들이 주로 애용하는 시리, 그다음에 에코, 알렉사 뭐 이런 등등도 지금 그 가상 어시스턴트죠. 음성 인식 기반의 뭐 이런 부분들이 머신러닝이 이제 내재가 되어 있고, 주로 이제 B2C 영역에서는 이제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화나 맞춤형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마케팅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망 같은 거였는데, 저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데이터 분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과거에는 뭐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분석을 하거나 잘 안 됐죠, 그러니까. 또는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로직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데이터가 계속 많아짐에 따라서 그걸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해서 뭐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로직을 만들어서 지금 그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성이 올라가고, 또 지금 없던 데이터들이 IoT를 통해서 많이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B2C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제조업에 있는 분들은 다 B2B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비즈니스가 거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B2B는 B2B에서 뭐 제조업의 예시를 들면 제조업은 목표가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시장 환경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좀 유연하게 이제 조정하면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이 머신러닝 부분은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센서나 또는 디바이스 때 기기들에서 데이터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OT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과거의 패턴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고 있지 못했죠. 근데 이게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게 현재 실시간으로 이렇게 캐치업되는 그 수집되는 데이터의 어떤 패턴이나 형태를 가지고 고장이 날 것 같다, 품질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뭐 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즉각적으로 사람이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알람을 주거나 또는 예측 뭐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 세션도 이제 실제 전 세션 이제 비전 검사를 통해서 품질 관리하는 건데, 이것도 저 IoT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품질에 대한 이상 징후에 대한 예측까지, 그죠? 또 이것이 적용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설비, 그렇죠. 앞에 잠깐. 그래서 뭐 가트너가 얘기하는 이제 전망을 보면 지금은 IoT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AI가 이제 탑재되는 비중이 10% 정도인데 2022년이 되면 80% 이상이 포함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PTC가 보유하고 있는 그 머신러닝의 솔루션은 저희 ThingWorks가 IoT 플랫폼 명이에요. 그 안에 이제 통합이 되어서 ThingWorks 애널리틱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패턴이 인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실시간의 상황을
그 수집해서 네.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인더스트리얼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네. 그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제품 서비스라는 큰 두 축이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이제 그 기업이 제조를 하는 그 자체를 말씀드릴 수 있고 제조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축이 4개가 있죠. 네. 설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정이 있고 생산하고. 네. 예, 예. 뭐 그에 따른 제품의 품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실제로 작업해야 되는 그 휴먼 액티비티가 네. 있으면 이제 인력의 투입에 대한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좀 즉시적으로 이제 쉐어링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 설비의 어떤 뭐 고장의 예측 네. 또는 품질의 이상 예측에 따라서 즉시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체인지한다든지 또는 설비를 세우고 그 유지보수 부서에서 와서 그 고장을 이렇게 지금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그 뭐 덴소, 뭐 플로서브, 히로텍, 사우스웨스트,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도 이런 그 머신러닝의 부분들이 그 DT 안에 하나의 영역으로 좀 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많이 들었으니까 스마트 서비스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스마트 제품 서비스는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가 완제품을 사는 것은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뭐 큰 배를 사거나 네네. 선주들이 뭐 이런 그 완성품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제조사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만드는 네네. 예, 기업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동을 하는 그 기계들이 있습니다. 네. 로봇, 네네. 뭐 예를 들면 로봇팔, 네. 그리고 그 공작 기계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네, 그렇죠. 예, 들어가서 네네. 뭐 위험한 작업이라든지 뭐 또는 고도의 품질을 요하는 작업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서비스 플랫폼을 네. 만들어서 네. 그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게 고장이 나기 전에 예, 로봇이 이렇게 중지가 되면 네네네. 라인이 이렇게 셧다운, 이게 네네네. 다운타임이 발생하잖아요. 전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제조업 고객사의 어떤 품질과 네네. 내 설비의 가동률을 올리는 네. 그런 부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거네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로봇팔 같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뭐 사후 뭐 어떤 단순하게 유지 보수가 아니라 그렇죠. 얘 상태를 항상 체크해가지고 예. 그거에 대한 먼저 선 조치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서비스라고 예.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그 스마트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하는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뭐 로봇팔을 이제 제작해서 그냥 팔고 나면 네. 고객에서 그 라인이 이제 죽어가지고 뭐 고장이 발생하면 요청이 와서 뭐 파트너사의 기술자가 뭐 나가가지고 네. 뭐 고장을 수리하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이 로봇팔을 팔 때 이 서비스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팝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로봇팔의 어떤 가동률을 이제 네네. 우리가 그 서비스 레벨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형태로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영역이고 그리고 네. 그를 통해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단기간 내에 좀 선도적인 기업이 이런 부분을 완성을 해서 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파급 효과가 크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이제 그 생산 설비를 공장에서 도입할 때 단순하게 이 생산 설비의 뭐 퍼포먼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생산 설비의 나중에 어떤 그런 이제 사후 어떤 예방이나 예측 이런 것까지 얼마나 스마트하게 얘가 지원해 주는가가 이 예. 생산 설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예.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제조사의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고객사의 뭐 구매 부서도 있고 뭐 품질 관리 공정 부서도 있고 네네. 그들이 원하는 뷰에 맞게끔 즉각적으로 그 앱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 앱을 네네.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보면 뭐
그 갤럭시 폰을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앱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맞춤형으로 이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네. 그리고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영업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센터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사들도 있고요. 네네. 또 성과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오더를 내리고 네. 그리고 사람을 디스패치를 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또는 영업이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또 새로운 영업 기회를 이제 발굴하는 뭐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죠. 이제 예. 지금 근데 지금 디에스트리스크가 뭡니까 이게? 아, 이게 네. 이제 뭐 그 그러니까, 글로벌 T1 서플라이어 예, 자동차 네네. 업계 아, 그러니까 회사명은 밝히지 않은 거네요, 지금. 네네, 아, 네. 오케이. 네네. 네, 인 거고 네. 여기도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특히 스마트 팩토리를 오래 전부터 이제 전개를 해왔고 네. 특히 이제 아셋 모니터링 실시간 아셋 모니터링 부분에 이제 예측 관리 예측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네. 이제 고장 수리를 하는 뭐 예지 정비까지 포함해서 그 영역에 이제 머신러닝이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지 정비 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뒤에 이제 유즈 케이스로 보여드릴 것은 네. 이제 품질에 대한 예측인데 91%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24시간 전에 그 사람에게 담당자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네. 형태로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모든 추세가 지금 이렇게 사전에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 가지고 사전에 이런 액큐러시 전율도 높여지면서 저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먼저 사전 알람들을 제공해주는 네, 이런 네. 패턴들이 점점 이제 표준화가 되겠네요. 이건 하나의 지금은 예, 이제 예. 몇몇 회사는 하고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뭐 2022년 정도 되면 이것들이 거의 모든 것이 하나의 이거 스탠다드처럼 될 수가 되겠네요. 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한번 머신러닝을 돌려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다가 네. 우리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표는 무엇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상에서 이 예측이라는 부분들을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 적용할 것인지에 네, 대한 네. 플래닝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플래닝의 그 중심에는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그 뭐 센서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OT 데이터들도 있고 네. 기존의 레거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IT 데이터도 있고 네네. 또는 뭐 하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빅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그 관리하고 또 인터페이스하고 수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요소로 네. 앞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PCB는 우리나라에 또 PCB 만드는 데는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PCB 품질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머신러닝의 과정을 통해서 핵심 인자를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PCB가 리플로우 오븐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베이킹되는 그러니까 공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 인자를 O2 ppm, 산소 함량, 아. 그다음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 뭐 공기 흡입률 이 두 가지가 핵심 인자라고 이제 파악을 했고 네. 디텍팅을 저 했고 파악한 거는 OTPP의 핵심 인자라고 파악한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머신러닝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넣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사람이 넣지 않으면 네. 이제 패턴을 가지고 이제 네. 기계가 오케이.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임계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면 24시간 전에 담당자에게 알람을 제공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라인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걔를 이제 스탑을 시키고 제품이 이제 생성되는 공정을 다른 라인으로 태우는. 그래서 그 생산의 어떤 수율 또는 네,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오븐에는 한 50개 정도의 센서가 있었고요. 과거에 한 3년 동안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인풋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한 1,400만 건의 레코드를 가지고 3주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네. 데이터를 이제 돌리는데. 학습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뭐 저희가 이제 피처라고 해요. 이제 네네. 변수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한 484개 정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화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핵심 인자의 이제
그 값들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고 이제 왼쪽에는 그 확률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저 값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측을 보내주는 겁니다. 네. 아, 이게 눌러야 되는군요. 네. 눌러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생산 라인이고요. 네. 라인이고. 그리고 좀 그 오른쪽에 보면 제일 윗단에 보면 시그널스 앤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임계치를 넘어서는 환경을 유발하는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변수들이 지금 왼쪽에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이 어떤 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값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도 있고 과거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받은 뭐 레슨 런드는 어떤 전문가의 인풋이 없이도 네.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피처를 발견을 했고 그걸 사전에 제시함에 따라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일본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로데이터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로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렇죠? 그 데이터들이 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환경이 좀 달라서 사실은 저희는 우리나라는 좀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이제 세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기보다는 뭐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네네네. 우선 이렇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전개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의사결정이 임원 이상의 또는 경영진들이 네. 그동안 자기들이 이제 축적해온 어떤 경험이나 감에 의해서 인사이트에 의해서 통찰력에 의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데이터의 기반이 좀 상대적으로 네. 일본 기업이나 이제 다른 그 국가들의 기업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해서 막상 들어가 보면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네. 충분히 학습이 안 되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부분은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3주만 해도 가능하지만 저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 축적부터 시작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우리가 DT를 다 그리고 뭐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뭐 로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네네. 또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 과제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만 무조건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어떤 레블링까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신뢰도, 그 데이터의 신뢰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좀 가이드해주고 뭐 그런 코칭해주는 그런 전문가 그룹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뭐 왜냐면 그게 단순하게 뭐 빅데이터 전문가만 되는 게 아니라 각 지금 여기 PCB 각 도메인에 따라 도메인 나리지도 있으면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을 보면 네. 뭐 IoT 랩 또는 AI 랩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네. 데이터를 직접 로 데이터부터 만지면서 그걸 좀 체계화하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앞서가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지금 그런 형태의 조직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조직이 있는 기업과 없는 네. 기업이 이 DT를 전개하는 속도가 좀 다르고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보면 상당수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이런 뭐랄까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것이 빨리빨리 도입하는 것이 일단 능사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 회사가 머신러닝을 학습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우리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예, 예. 그걸 먼저 체크해야 되고 진단해야겠네요. 예. 그럼 항상 그런 거를 먼저 진단해 주시겠네요. 먼저 알아보고. 저희도 머신러닝 이제 글로벌 팀이 있는데 네. 저희가 보통 저희 회사가 이제 쓰는 방법은 고객으로부터 데이터셋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에 이제 넘겨주면 아,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점검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고객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고 네. 그래서 그게 POC든 또는 어떤 특정 영역의 도메인에 적용하는 거든 간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고객은 고객대로 돈을 지불했는데 그렇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사실 네.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그런 현황을 진단해 주는 것은 그런 서비스는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많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요? 저희가 뭐 어떤가요? 그 현재까지는 무조건 다 해주진 않으실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희 IoT 플랫폼을 이제 구매한 기업에 한해서 네. 무상으로 그런 네. 표시를 제공을 해왔습니다만 네. 지금 계속 이제 디맨드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유상화에 대한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 여기는 어떤 사례입니까? 지금 플러서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 매니팩처링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플랜트에 펌프나 밸브를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이게 플랜트 내에서 이게 유체의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플랜트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 영향도 매우 큽니다. 저희 띵웍스 애널리틱스를 가지고 지금 적용한 케이스를 이제 뒤에 설명을 네. 좀 드리면 우선은 그 여기 보시면 러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센서로부터 뭐 온도, 압력, 그다음에 진동, 네. 그다음에 이 회전축의 이제 뭐 평형성 이런 네.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러닝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러닝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OK 사인이 떨어져서 현재의 상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 각각의 이제 부품들이 언제 고장이 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정보가 네네. 이제 네.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이 밸브를 잠궈봤어요. 네. 잠궈보면은 네. 이제 그 좀 이상 징후가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른쪽에 보면 빨갛게 이제 어나멀리라고 해서 이상 상황이 이제 발생할 것 같다라고 빨갛게 알람이 이제 표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 효율도 이제 급격하게 저하되는 형태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임펠러가 이제 6일 후에 이대로 가면 네. 고장이 날 거라고 지금 예측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 오른쪽하고 이제 밑에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진행되는 패턴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히스토리 정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측 모델의 정확성, 예측 값의 정확성도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하나의 케이스고 이제 이런 플랜트 굉장히 많은 플랜트에 지금 이 회사의 부품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 거죠? 그럼요. 네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HP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네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각 그 사이트들 있죠. 플랜트별로의 상황들을 그 통합 관제실에서 그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예, 좀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그 플랜트 같은 이런 데들은 워낙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워낙 광대해가지고 저런 것들은 일일이 저걸 사람이 다 볼 수도 없는 거고, 네네. 네, 저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머신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진단하고 하는 네.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네요. 네, 사람의 어떤 개입이 없이 그렇죠. 이런 네네. 부분들이 캐치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례입니다. 네. 지금 이 회사도 저희가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한 회사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일단 뭐 하는 회사입니까? 히로텍이라는 데가? 여기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제조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의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런 디테일을 좀 앞서서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oT를 지금 진행한 목적 자체가 매주 화요일마다 S&OP 이제 그 뭐 판생 회의죠. 네네. 경영진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네. 그 수많은 그 페이퍼와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 실적을 집계를 합니다. 네. 이제 그 방대한 작업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각 부서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취합해서 올려 보면 데이터의 네. 값이 다 다른 거죠. 실적 값들이.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그리고 완성차 제조 라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미국이나 이제 일본에 다양한 그 생산 그 공장이 있는데 잘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유사한 그 시설과 이제 설비를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편차가 되게 존재를 하는데 그게 그 잘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좀 그 상대적으로 못하는 그 공장에 네. 이게 이제 난리지가 쉐어링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IoT 스트래티지로 잡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에게 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데이터 드리번 디시전 환경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히로텍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코어 영역은 제조를 잘하는 이제 도메인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자기들이 이제 전개를 하고 이제 PTC와 같은 저희는 기술 플랫폼 회사예요. 데이터를 네네. 수집하고 UI를 빠르게 개발하고 그리고 그거를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등등의 또 AR도 구현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전문 업체에게 이제 맡기는 이런 형태가 IoT 전략이었고 크게 이제 네 단계 로드맵을 통해서 전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되게 작은 스코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다가 생산 라인 단위로 적용을 하고 네. 거기에 생산 라인 단위로 적용을 할 때 이제 증강현실과 머신러닝의 일부를 파일럿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팩토리 단위로 전개를 하고요. 네. 그때 AR과 이제 머신러닝을 생산 라인 단위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갈 때 전사 단위, 그다음에 글로벌 단위로 이제 클라우드도 적용을 하고 이게 전체 이제 예측을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전개를 하는. 단계가 스마트 엔터프라이즈가 다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한 그 공장들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마트 엔터프라이즈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좀 추진력이 되게 좋았고요. 네. 이게 DT라는 것이 많은 조직의 변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중간에 허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좀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라고 제가 여긴 그러면 그 실제로 요 그 첫 번째 스테이지 작은 스코프로 데이터 수집하고 시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스마트 팩토리까지 오기까지가 한 얼마나 걸린 겁니까? 기간으로는 한 2년? 아니요, 더 걸리죠. 아, 더 걸린. 네. 빠르게 간다고 해도 5년 걸리고요. 5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전개한 아까 말씀드린 AI 랩이나 IoT 랩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그 규모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DT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게 조직이 변화하는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로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런 큰 기업하고 어떻게 좀 작은 기업하고 어디가 더 이렇게 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 혁신들을 하기가 네. 더 좋다고 보세요? 혼자서 못 하잖아요. 네네. 어차피 에코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생태계를 구성하기에 용이한 환경은 물론 이제 뭐 좀 작은 기업들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그 에코의 바운더리가 우리가 봤을 때 넓지도 않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근데 다만 좀 추진력의 관점에서 네. 좀 허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뭐 저희 같은 기술 플랫폼을 가진 파트너사도 있어야 될 테고 네네. 그리고 뭐 SI 업체도 있어야 되고 또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전략이라든지 컨설팅 펌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서플라이어들과 네. 그다음에 고객들의 이런 에코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대기업들이 추진력에서는 확실히 탑다운으로 이렇게 스폰서십은 좋지만 네. 결심을 하면 네.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토크 IT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떠십니까? 맞아요. 예, 뭐 대형 방송국이 가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예, 네네. 그 탑다운의 경영진의 의지가 있으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로봇 8이죠. 로봇 8에 그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고장을 이제 예측하고 예방하는 형태로 좀 적용을 한 유즈 케이스가 이제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보면 다 이제 해외 사례이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이것이 이제 국내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가요? 이제 국내에서 네. 뭐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완성해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네네. 있습니다. 네. 예, H중공업, 네. 네, 그리고 K 뭐 발전소, 네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큰 데들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도 몇 년 걸린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국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단계별로 지금 계속해서 전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올해와 내년에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예, 그래서 아까 아까 스마트 서비스 이제 말씀하신- 예, 스마트 서비스와 이제 로봇 8 개념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구조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형상화한 네네네. 겁니다. 그 로봇 8을 제조하는 그 스마트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실시간으로 네. 고객사에서 이제 작동하고 있는 로봇의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게 이제 플랫폼으로 다 되게 들어오죠. 네. 그럼 그걸 서비스 센터에
예,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장애가 발생할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증상을 보니 과거에 디시든트리 상을 봤더니 어떤 예방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네네. 이제 정보를 주면 그게 이제 파트너가 파견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되고 영업이 이제 근데 고객은 고객대로 이렇게 롤 베이스의 어떤 그 UI를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게 되고 모빌리티가 굉장히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생산 장비나 생산 설비를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회사들한테 이렇게 스마트 서비스 관련 스마트 서비스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어프로치를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다양합니다. 네, 네, 다양합니다. 어. 저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경영진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네, 비즈니스 모델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매출을 기존에 지금 그 로봇이 설치가 되어 있는 제조사가 있을 것이고 또는 신규로 들어간 로봇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주력도 제조사가 있을 거예요. 주력 제조 고객 제조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체로는 또 이렇게 롱테일에 해당되는 네. 좀 그 물량이 많지 않은 제조사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각각 전개해가지고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네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하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뭐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게 뭐 큰 변화인 것 같은데 과연 돈이 들까? 뭐 과연 제조사가 저걸 받아들일까? 돈을 네, 주고 사야 네. 되는 건데 네, 라고 네. 하는 이제 반응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로봇이 뭐 1년에 한 번은 선대요. 그래서 한 번은 섰을 때 그 다운타임으로 인한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측면에서는 그 완성차를 만드는 또는 완성품을 만드는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제 밸류로 와닿는 좀 시장 네,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제 스마트 서비스란 말 들어보니까 예. 이제는 물건을 품질 좋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물건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의 어떤 그런 단순 유지 보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제조사가 그 제조사의 어떤 그런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맞습니다. 스마트 예. 서비스구나. 제조사의 어떤 관점도 이제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물건을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블랙박스일 때는 이 애프터 서비스 영역이 네. 사후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그 현재 상황들이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상황들이 네. 이제 파악이 되면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이 거꾸로 바뀌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화가 되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SLA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재밌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제조 쪽에 뛰어든 후발 업체들이 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그 기존 고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팬시하게 보이고 야 여긴 굉장히 좀 이렇게 앞서 나간다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1등 기업이 할 거냐 아니면 2, 3등 기업이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 할 거냐의 관점이고요. 네네. 네. 뭐 1등 기업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체로 저희가 접근했을 때는 2, 3등 기업들한테도 잘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추월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기존의 네. 방식으로는. 네. 그래서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있고요. 이현희님께서요. 상무님 모습도 보고 어떻게 들어보니 오래전 창원에서 ERP로 만났던 이현희 기억이 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 당연히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언제나 지내시죠? 자신감 넘치던 모습 여전하시고. 옛날엔 더 했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동훈님께서요, 리플로 같은 경우에 센서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센서를 활용해서 특정 정보를 추출한 것인가요? 아니면 고급 센서가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근데 우선은 그 설비가 이제 오래된 경우에는 추가로 센서를 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 대형 설비가 있었는데 25개 정도의 그 센서가 지금 이미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복합 센서라고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의 펑션만 이렇게 센싱하는 게 아니라 한 7가지의 펑션을 한꺼번에 센싱하는 센서들을 추가로 한 25개 정도 더 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동훈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 이상에 대한 진단과 예측의 경우 공장 내부에 여러 가지 내부 정보가 공유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에 대한 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데이터 보안이 되게 중요하죠. 이게 네. 디바이스 단에서 데이터가 보안에 이슈가 생기면 공장 내부의 핵심 정보들이 다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이제 저희 같은 솔루션 회사를 구매를 할 때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지를 반드시 네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물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한번 디텍트가 되면 많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좀 그런 보안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용해서 좀 더디게 전개되는 영역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최병감님께서요. 기존 데이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지요? 처음 도입해서 사용해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요? 이거는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징후를 가지고 네. 어떤 예측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네. 필요한 운전 데이터의 뭐 정보들, 네. 그다음에 지금 고장 정보의 히스토리 정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용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도환님께서는요. 스마트 서비스를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센서의 리미트 값 설정만으로도 고장 예측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스마트 서비스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스마트 서비스에도 이게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한 제조사가 로봇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여러 고객들을 똑같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서비스 수준을 이렇게 정할 거고 굉장히 작게 센싱되는 고장 예측 값으로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 전체를 예를 들면 네. 좀 서비스 레벨을 높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로봇 팔만의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고객사의 제조 라인의 전체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네네. 고객사의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가 통합 관제를 하면서 전개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것은 그 고객사의 어떤 요구사항 그리고 그 제조사가 전개하려고 하는 전략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윤용훈님께서요.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신발 공장의 스마트 공장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IoT를 활용하고 있는지요? 알려지기에는 언론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손익을 맞추지 못해서 고전한다고 하던데. 이제 IoT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네. 전개되고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프라핏이 언제 나오냐 저희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디다스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네, 저희 네. 사례는 아니고 네. 아마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제조를 하다가 이제 네. 본국으로 제조 사이트를 옮기게 그렇죠. 된 네. 계기가 됐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고 DT의 성숙도가 올라가게 되면 손익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은 아. 여러 가지 그 플래닝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기점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당장 아웃풋이 나오면 저희가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서동훈님께서 데이터의 경우 이상 진단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학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장 손실 때문에 보통은 이런 이상 상황 데이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누적을 해야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 제조 같은 경우는 환경이 이제 이런 이상 데이터가 거의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나오는데 네. 굉장히 크리티컬해. 네. 근데 정말 간혹가다 나와. 이런 네. 경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인터벌이 1년에 한 번 고장이 네, 난다. 네. 이런 네. 경우에는 그 히스토리 데이터를 바라보는 텀이 길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박서연님께서는요. 뭐니 해도 머신러닝에서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보유와 수집이 관건인 듯 하고 데이터가 힘인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윤영훈님께서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생태계를 사이버상에서 만들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제품 개발에서 공급망 관리, 서비스 등이 모두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이 감안한 모습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접근은 대기업 중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야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네. 이 서플라이 체인을 사실은 다 엮어서 그 뭐 우리가 디지털 트위닝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이렇게
피지컬한 환경을 디지털로 다 구현해놓고 네. 이게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액션을 이제 피지컬 월드에서 이제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한 네. 영역이 있어요. 자동차 영역이죠. 그래서 뭐 BMW나 이런 저희가 직접 고객사인데 이런 네. 경우에는 데이터 통합부터 먼저 전개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LM 데이터, 네. 그다음에 BOM 데이터, 그다음에 ERP 데이터 이런 것들을 먼저 통합을 해놓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판매되고 난 이후에 이제 운전 정보들, 그 오퍼레이션 정보들을 이렇게 민글해서 이 커넥티드 카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엔지니어링에 반영할 것인지 테스트를 하고 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더 고품질의 그 제품을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네네.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실물이 좀 더 심플한 뭐 설비에서부터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전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산업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서플라이어들과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하는 그게 이제 에코의 하나의 네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자, 그 전세용님께서는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건지요?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을 위한 PI 플랫폼도 제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네네.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 이제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DB를 어떻게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각각의 뭐 고객과 또는 제품과 뭐 연관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어떤 표준화 그리고 이게 운영의 어떤 체계 그리고 그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그 즉각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뭐 플랫폼이라는 게 내가 뭐 앱을 하나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최 끝단에 있는 하부에 있는 데이터까지 끄집어올려서 바로 쉽게 UI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고 하면 그 하단에 있는 데이터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라이브러리 체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BI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관점과 유사하게 지금 이 앞으로도 이 영역들에 대한 데피니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 올해 초에 알리바바에 가서 봤더니 그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아키텍처로 확정이 되어서 네. 예,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스카이문님께서 PIC 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PIC 코리아. 아, PTC 코리아요? 아, PTC 코리아? 예. 아. PTC 네. 코리아는 네네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CAD PLM 솔루션을 판매했던 회사고요. 네. 그리고 2014년부터 그 IoT,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 네. 이런 그 세계 넘버원의 그 솔루션 회사들을 이제 인수를 해서 저희도 트랜스포밍을 하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본사는 이제 보스턴에 있고요. 네네. 국내에 지사가 있고 국내 대기업들 이름 들으시면 금방 아는 국내 탑 대기업들과 이미 IoT와 이제 증강현실 부문에 있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PTC가 이제 이런 CAD라든지 PLM, 그죠? 이런 쪽에 제조 쪽에 상당히 예전부터 쭉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쭉 해오다가 아무래도 제조가 이제 IoT 쪽으로 가는 트렌드를 보고서 전 세계에서 IoT 플랫폼 넘버원 띵웍스를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2019년 내년도가 이제 IoT 쪽에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이제 네. 예측을 하셨는데 그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신 그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변곡점까지 가려면 뭐가 무르익어야지 이제 그때 확 익스포넨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뭐가 내연도쯤에는 무르익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네. 뭐 우선은 뭐 IoT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하드웨어 네네. 영역도 있고 소프트웨어 영역, 서비스 영역, 네.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은 그 하드웨어 쪽에 뭐 단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네.
그 도입률이 올라가고 있고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에서 이 DT에 대한 그 큰 로드맵을 짜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 네네. SI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플랫폼 저희가 이제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도 이미 이런 IoT 플랫폼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네. 캡티브 마켓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 저희들 경쟁사들이 있죠. 이제 신규 진입하면서 네. 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마케팅과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음. 있고 고객과 그다음에 그걸 제공하는 서플라이어와 네. 그리고 어떤 경쟁의 구도 자체가 하나의 이 다이내믹스를 형성하고 있고 네. 그래서 기업의 도입률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의 전망이기도 하지만 그 뭐 리서치 펌들의 이제 평가이기도 해서 특히 이제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뭐 글로벌리 2023년이 되면 IoT 매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 BTC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라그웰이라는 오토메이션 기업과 파트너십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제 장점, MES 부분, 그리고 자동화 이제 설비 부분, 그다음에 애널리틱스 부분을 네네. 서로 이제 좀 그 레버리지해서 좀 더 고객에게 좋은 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저희도 에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그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오늘 질문 한 분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반가워서 네네. 제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이현희님께 네네. 드리고 싶은데 많은 좋은 질문 네. 해주신 분들에게 약간 죄송하네요. 네. 자, 그 이현님은 아니 선물을 꼭 한 분한테 드려야 아니야, 되나요? 또 한 분 또 골라주세요. 한 분 더. 네, 아까 서동희님, 서동우님. 예, 서동우님. 네. 자, 서동우님하고 이현희님은요, 저희 그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름 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 쿠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설문지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무님 이제 벌써 IoT 쪽에 이제 이쪽에 하신 지가 지금 이제 한 2년 차 되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2년 차입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도 하긴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네. 이제 처음에 여기 이쪽 분야에 이제 딱 들어오셨을 때 하고 이제 2년을 이제 지나간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거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저희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IoT라 그러면 IoT가 뭐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네. 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뭐 한 1년 반, 2년 전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네. 지금은 IoT는 필수구나.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먼저 우리가 쌓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먼저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을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식으로 좀 필수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걸 회사 전체의 어떤 변화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판이 커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이제 느낀 거는 우리가 이런 IoT건 뭐건 이런 건 잘 활용하려면 머신러닝 같은 거 활용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그 레이블링의 데이터를 우리한테 꼭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축적을 해놓고 있어야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든지 뭔가 코칭을 해주는 그런 그룹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전문 그룹들이 좀 많아져야겠다는 것을 좀 네, 느꼈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이제 주말이니까 이제 5시 다 되니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